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생들 도영이에요. 우선 우리 동생분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새해 첫 영상으로 뭐를 올릴까 조금 고민을 해보다가 반년 전에 올렸었던 8년년의 Q&A 요거 빼고는 거의 2년 동안 제 Q&A를 안 올렸었더라고요. 아무래도 2년 동안 우리 동생분들이 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쌓였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저에 대해 궁금한 것들부터 저의 가치관이나 자존감에 대한 질문, 또 우리 동생들의 고민거리들, 그리고 제가 동거를 시작했으니까 동거에 대한 장단점들, 또 연애 관련된 Q&A, 마지막으로 책 추천까지 한번 몽땅 답해보는 아주 긴 분량의 Q&A를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인스타로 우리 동생분들 질문을 받은 거를 한번 쫙 모아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파트는 좀 딥하게 들어가기 전에 저에 대해 궁금한 것들 한번 스몰 토크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언니의 MBTI가 궁금해요. 제 MBTI는 INTP입니다. 제 남자친구도 INTP인 인팁 커플인데 보통 INTP 하면 좀 공감을 잘 못해준다? 냉철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저랑 제 남자친구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한없이 공감 잘해주고 따뜻한데 조금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에게 완전 냉철해지는 그런 타입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아직 도진이 거 영상 편집을 같이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제 채널 운영이랑 또 동생 채널 운영까지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같이 편집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영상이 좀 몰리게 되면 저 혼자 편집을 다 하기가 좀 벅차고 많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채널이랑 동생 채널 영상을 저랑 편집자분 둘이서 같이 편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영상은 제가 자막부터 후 편집까지 제가 거의 다 하고요. 절반 정도는 제가 컷 편집하고 그래픽 자막은 편집자분이 해주시는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언니는 자신의 가장 큰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저의 장점은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하나를 딱 잡으면 그거에 대해 목표를 확고하게 세우고 확실히 이뤄낸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단점은 뭔가를 대할 때 그냥 다 너무 진심으로 쏟아부으니까 이게 슬럼프에 빠졌을 때 너무 딥하게 들어가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게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셀카 뭘로 찍고 보정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지금 아이폰 12 프로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 셀카 모드가 살짝 왜곡이 있는 편이라서 저는 이 푸디라는 어플 중에 그냥 기본 필터, 오리지널 필터로 살짝 줌인을 해서 셀카를 찍어요. 이게 기본 카메라는 왜곡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좀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푸디로 확대해서 찍으면 왜곡 없이 그대로 나옵니다. 셀카 같은 경우는 색감은 거의 안 건드리는 편이고 약간 잡티 보정이나 얼굴선 보정 같은 거는 스노우 어플로 하고 있어요. 나초 동생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사실 나초를 데려오고 나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저는 가정 분양을 받았는데 아픈 강아지를 속이고 분양하는 그런 분양 사기부터 해가지고 병이 악화가 돼서 정말 무지개 다리를 건널 뻔한 그런 기억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서 입양 단계 자체에 대한 좀 걱정과 불안이 많은 게 크고요. 그리고 나초 성향이 막 모든 강아지들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성격은 아니라서 나초랑 함께하는 동안에는 딱 우리 나초 하나한테만 사랑을 집중해주고 싶어요. 새해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새해에는 결혼 준비하기? 이제 저도 20대 후반이 됐고 저는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28, 29쯤에는 결혼을 꼭 해야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결혼에 대한 계획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게 올해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파트 2. 제가 아파트에 살다가 작년에 이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집 관련된 질문도 조금 있어가지고 이것만 한번 따로 모아봤거든요. 전원주택을 어떻게 구했는지. 우선 전원주택은 매물이 정말 없더라고요. 아무리 부동산에 자꾸 전화를 해봐도 지금 매물이 없어요. 뜨면 연락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두리뭉술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냥 제가 그 네이버 부동산에 시도 때도 없이 검색을 많이 했거든요. 지역을 정하고 집을 구한다기보다는 전원주택 매물을 검색해서 어디 지역에 뜨는지 약간 그런 식으로 서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한 3주 동안 매일매일 검색하면서 매물 뜨면 부동산에 전화하고 뜨면 전화하고 이거를 반복해서 이렇게 제 마음에 아주 쏙 드는 전원주택을 구하게 됐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은 제가 이 집은 월세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막 크게 집 자체를 뜯어 고치는 인테리어는 하지 않아가지고 요 1층 방들 장판 교체랑 벽지 바르기 요거에 한 100만 원 정도 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에 살던 집이 22평에서 이 50평 집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그래서 이 50평을 채우려다 보니까 이 집에 이사 올 때 새로 산 가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가구 비용들 또 짜잘하게 집 꾸미는 소품 비용들까지 해가지고 한 600만 원 정도 나간 것 같아요. 다음은 아파트 vs 주택 장단점이 궁금해요. 솔직히 장점 자체는 아파트가 훨씬 많은 것 같긴 해요. 일단 쓰레기 분리배출 같은 것도 편하고 집에 벌레도 안 나오고 편의시설들이 아파트 근처에는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살기 편리한 거는 아파트랑 주택은 정말 비교 불가한 것 같고 이런 아파트의 장점들이 주택에서는 반대로 다 단점이 되거든요. 정말 벌레도 너무 많고 근처 어디 갈 때마다 굳이 차를 타고 나가야 편의시설들이 많이 나오고 아파트랑 다르게 관리해주는 사람이 따로 없다 보니까 뭐 하나 고장나고 하더라도 정말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고쳐 나가야 되는 그게 좀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래도 제가 전원주택에 살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드는 몇 가지의 장점들이 있거든요. 가장 큰 거는 정말 프라이빗하고 조용하다. 일단은 한 마당 안에 내 집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니까 외부 소음 같은 것도 정말 안 들어오고요. 또 반대로 강아지가 짖고 노래를 막 크게 들어도 아무도 클레임을 걸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나초가 아파트 살 때 소음 때문에 짖음도 좀 많았었고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전원주택으로 이사 오고 나서 소음 관련된 스트레스가 확 줄다 보니까 확실히 좀 예민했던 그런 성격들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마당이랑 집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창문 밖을 쳐다만 봐도 너무 힐링이 되기 때문에 멘탈 케어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집이 커서 난방비가 많이 나오진 않는지 궁금해 해주셨는데 저는 최대한 난방비를 아끼려고 집안에서 두꺼운 옷 같은 거 많이 입고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난방비가 많이 안 나왔어요. 올겨울에 좀 튼다고 많이 틀었는데도 한 25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나와가지고 역시 도시가스가 최고. 다음은 저의 가치관이랑 자존감에 대한 파트예요. 언니 삶의 가치관이 궁금해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가치관을 딱 정해놓고 그거대로만 살아가려고는 하진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되뇌이면서 생각하는 거는 삶을 최대한 많이 경험해보자.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고 싶은 것들, 경험해보고 싶은 것들은 어떻게든 다 해보려고 하는 편이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엄청 힘든 일이 막 닥쳐도 한번 경험해보고 살아가보는 게 저의 삶의 가치관인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자존감이나 자신감 높이는 언니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물어봐 주신 대로 저만의 생각과 방법이거든요. 뭔가 자존감이라는 게 나의 존재 가치를 타인과 비교할 수 있는 것들에서 찾으면 욕심이 참 끝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부와 명예 같은 것들은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보다 잘난 사람이 무조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나의 존재 가치를 채우다 보면 예전에 나보다 내가 성장했다고 해도 자꾸 나의 부족함만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의 자존감을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좀 찾는 편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건강 같은 거라던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나의 뭐 지식, 열정 이런 것들이나 또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사랑을 주는 그런 마음 이런 사소한 것들로 나 자신이 성장하는 거를 내 스스로가 지켜보면서 칭찬도 해주고 내 몸과 내면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다 보면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으면서 나의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그냥 쑥쑥 올라가더라고요. 다음 질문은 제가 항상 긍정적인 것 같다고 부정적일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 힘들 때 버텨내는 방법 이런 거를 궁금해
해주셨어요. 제가 영상에서는 항상 즐거운 모습만 보여드리지만 당연히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은 힘들 때도 있고 또 부정적인 마음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럴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런 거를 극복해 나가는 거는 정말 언제나 힘든 일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분노로 막 가득 찼거나 그런 나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유체이탈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빠져나와서 내 모습을 내가 보는 거예요. 삼자의 눈으로 내 모습을 내가 바라보다 보면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오가잖아요. 그런 감정들을 다 그냥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느끼면서 내가 나를 위로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고 또 내가 나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 때는 그런 식으로 좀 버텨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우리 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파트인데요. 저도 아직 어린 나이지만 제 경험을 토대로 열심히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올해 20살이 된 동생입니다. 도영 언니는 첫 독립하실 때 어떤 마음, 어떤 목표로 하셨나요? 제가 원래 부산에서 살다가 제 자력으로 서울로 독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에 대한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링크로 옛날에 했던 Q&A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독립할 때 막 순탄하게 성공한 건 아니어가지고 금전적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현실의 벽이 많았었고 또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타지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에 대한 약간의 불안함, 두려움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겨낼 수 있게 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간절함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너무 못 벌어서 밥을 굶을지언정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갈 거야 하는 그 마음, 열정과 어떤 걸 이루고자 하는지 그런 목표를 뚜렷하게 잡아놓고 왔기 때문에 자리를 잡고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독립하고 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진짜 안 좋은 기억도 너무 많긴 한데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지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해내겠다 하는 그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20살이 된 동생인데요. 지금 나이에 꼭 했으면 하는 게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사실 옛날 같았으면 제가 여행을 꼭 해보라고 추천을 해드렸을 텐데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여행은 조금 힘들다 보니까 저는 우리 20살 동생이 본격적으로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에 딱 뛰어들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나 만들어 보셨으면 해요. 막 거창한 취미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진짜 이런 라탄으로 뭐를 만든다든지 저렴한 금액으로 집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취미생활을 만드는 거를 추천드려요. 다음은 새해 첫 출발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사회초년생에게 응원이나 조언을 부탁드려요. 저도 겪어왔던 만큼 그때의 그 불안함, 뭔가 걱정되는 마음 너무 이해가 잘 가거든요. 근데 지금 27살인 제가 그때를 한번 돌이켜보면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 걱정, 불안함 이런 것보다는 그때의 그 열정적인 가 제일 기억에 남는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한 일에 열정적으로 열심히 임하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 그 걱정, 두려움 이런 거는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사회에 녹아든 나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즐기다 보면 잘 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뜬금없긴 한데 제가 Q&A가 길어져서 중간에 백신을 맞고 왔어요. 그래서 이 국화 티스틱 이걸로 차를 마시면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나머지 Q&A를 마저 찍어볼게요. 이제 다음 질문들은 연애에 관련된 질문이거든요. 연애 고민도 있고 저랑 제 남자친구에 대해 궁금한 것도 있고 이 파트부터는 제가 혼자 대답하는 것보다 남자친구랑 같이 대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앞에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안녕. 자, 첫 번째는 남자친구랑 같이 사시는 거 어떤가요? 이거는 좋아요. 일단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하고 만나는 사이이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같이 동거를 하면서 서로의 생활 습관이나 같이 살면서 나오는 단점들 미리미리 체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또 이 선택에 절대 후회 없이 아주 만족한 동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된다면 이것만큼은 지금 남자친구를 닮았으면 좋겠다. 에라이.
뭐 이럴 일은 없지만 저는 일단 요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요리 잘하는 남자를 한번 맛을 봤잖아? 그러면 이제 안 돼. 다른 사람은 안 돼. 그리고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생각 제일 먼저 해주고 나를 1순위로 생각해주는 거 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빠야는? 육아에 대한 준비? 오, 왜? 영상에 나왔을지는 모르겠는데 안 나왔어. 아, 네. 여태까지 나온 적 없어? 도영이가 육아 준비를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자녀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30대에서나 낳자 이런 식으로 먼 훗날의 자녀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수준인데 도영이가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고 좋은 육아 환경을 제공해주겠다는 생각이 강해가지고 지금부터 온갖 시청각 자료들을 찾아보거나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저와의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에 대한 공부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고만 있어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정말 도영이랑 함께라면 내 아이를 정말 잘 키울 수 있겠구나, 훌륭한 아이가 되겠구나 하는 게 보여요. 다음. 이거는 우리 동생의 고민인데 12살 연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너무너무 힘들대. 이거 먼저 말해봐. 나는 솔직히 사랑의 나이 차이는 없다고 하잖아. 이게 마음과 마음이 맞으면 나이는 상관이 없는데 나는 그래도 좀 그렇게 생각해. 내가 그런 판단을 하려면 최소 20대 후반은 돼야 되는 것 같아. 아직 자아가 확립되기도 전에 뭔가 너무 나이 많은 사람과의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나는 그거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 아직 경험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가치 판단이 어려울 것이다. 응, 맞아. 그거야. 내가 삶을 많이 경험해보고 그래도 몇 명 좀 사람들을 만나보고 뭐 나이 차이가 얼마가 나든 어떠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이 사람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때 이런 거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나이 차이가 나는 연애를 하는 거는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난 그럼 결론은 우리 둘 다 비추. 나도 약간 비추 쪽이야. 그리고 다음, 서운한 마음이 생기거나 연애에 고민이 생길 때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잘 넘길 수 있었는지 후야부터 말해볼래? 일단 속에 담아두지 않고 대화를 바로 시도하는 게 가장 좋지. 이게 속에 담아두고 있으면은 혼자 생각을 물다 보면은 처음에 1이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연쇄되어 있던 2랑 3, 4 해가지고 끝없는 문제를 자기 혼자 야기하거든. 맞아. 완전 공감. 내가 그런 타입이었잖아. 그렇지. 확실히 서운하거나 뭐 고민이 있을 때 어찌됐건 상대방이랑 같이 하는 연애이기 때문에 나 혼자 아무리 고민해봤자 속 시원하게 결론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대화를 통해서 사소한 문제가 하나하나 생겼을 때마다 그때그때 푸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막 나는 그런 대화하는 거 싫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 사소한 걸로 막 대화하고 싶지 않아 이런 거 있잖아. 소통을 거부했을 때 좋은 결말을 얻기는 좀 힘들 것 같아. 다음은 우리 동거에 대한 장단점을 물어봐 주셨어. 우선 장점부터.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떨어지는 시간 없이 항상 붙어 있을 수 있다. 이게 제일 큰 장점이지. 정말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는 거. 아무래도 우리가 그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한 거다 보니까 자꾸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진짜 결혼하기 전에 서로가 알아야 할 서로의 문제들 또 풀어나가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동거를 하게 되면 정말 거의 뭐 매일매일 서로에 대해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 생활 습관이 안 맞는 데서 나오는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다. 야, 맞아. 이게 아무리 서로 잘 맞아도 서로가 몇십 년 동안 다른 환경에서 쭉 살았기 때문에 진짜 사소한 하나하나 생활 습관까지 다 다르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스트레스? 이게 좀 잦은 편이에요. 그리고 그나마 뭐 이야기해보자면 약간 환상이 깨진다? 환상은 사라지잖아. 진짜 그 사람의 날 것들을 보게 되니까. 그렇지, 100%를 보는 거지. 정말 포장지를 다 벗겨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는 그 환상보다 같이 살면서 보게 되는 내용물이 더 좋더라. 아, 진짜? 근데 나도 그래. 다음은 벌써 마지막 파트야. 책 질문. 생각보다 책 관련된 질문을 이만큼이나 물어봐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질문들이 거의 다 중복인데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책 읽는 습관을 만드는 법, 나에게 맞는 책을 고르는 법, 그리고 책 추천 이렇게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책 읽는 습관을 만드는 법부터 한번 짧게 이야기해보자고. 일단 습관을 만들려면 매일매일 그게 반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책을 읽기 싫은 날에도 한 줄이라도 읽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책에 대한 관심을 매일매일 둬야 책을 읽는 텐션이 좀 쭉 유지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기한테 맞는 책을 고르는 법. 이건 지극히 취향적인 영역인데 말해도 되나? 응.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베스트셀러를 안 믿어요. 충격 발언. 일단 서점에 가서 내가 원하는 취향의 도서를 확인을 한 다음에 목차를 한번 좀 보고 목차 보는 거 중요하지. 그치. 책을 많이는 보지 않더라도 한 5분 정도만 봐도 이 작가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과정이 보이는데 그 과정이 좀 나한테 잘 맞으면 나는 고르는 편이야. 하긴 저도 목차 보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책을 고르고 그냥 목차만 봐도 대충 이 책이 어떤 흐름으로 갈지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목차를 보고 이 책이 마음에 든다 하면 이제 그때 한 파트를 읽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작가의 뭐 문체라던가 글 전개 방식이 마음에 들면 그때 저는 구매를 해서 읽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정보성 서적들을 구매를 할 때는 그 글쓴이의 권위를 많이 보거든요. 오! 이거 은근 중요해. 그치. 같은 주제의 책을 쓰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 전문가이신 분들이랑 그 분야에 대해 많이 아는 일반인이 쓴 거랑은 확실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둘 다 책을 고르면 일단 목차를 보고 그 다음에 저자를 보고 책 내용을 보는 이런 순서대로 책을 고르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책 추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좋아하는 책 장르 중에 소설이랑 자기계발, 심리학 뭐 이런 쪽으로 한번 나눠서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심리학 파트. 저는 이렇게 두 권을 한번 추천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최인철 저자의 프레임,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라는 책이에요. 우선 이 책을 쓰신 분이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이시거든요. 정말 여러 가지 연구와 논문에 근거해서 인간이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적 현상들에 대해 이 프레임이라는 단어 하나로 엄청 쉽게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듣기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싶으실 수도 있지만 이 책을 읽어보면 정말 쏙쏙 다 이해가 될 정도로 인간 심리들 자체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그걸 알아감으로써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샤덴프로이데라는 책인데요. 누군가의 실패나 불행을 보았을 때 마음속에서 무심코 솟아나는 기쁜 감정을 샤덴프로이데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심리 이야기들, 인간은 왜 그렇게 느끼는지에 대해 아주 흥미있게 풀어낸 책이에요. 제가 추천할 책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인데 보통 대부분의 심리학 책이 성장 배경에서의 상처와 그로 인한 트라우마에 대해서 기인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미움받을 용기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자면 자기 본인에게서 문제를 찾는 책이거든요. 같은 환경에서 자라게 되더라도 도영이가 그 환경에서 사는 거랑 제가 그 환경에서 사는 거랑 서로 결과물이 아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환경이더라도 여기까지 온 거는 결국 너의 선택이었다 라는 데서 기인을 하는 책인데 본인에게서 잘못을 찾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적용을 해서 가장 먼저 바뀔 수도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도 오빠야가 그 책을 추천해줘서 아주 재밌게 봤었는데 저도 이제 성장 과정에서 좀 아픔이 나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을 읽음으로써 딜레마를 깨는데 정말 큰 도움을 줬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설. 제가 재미있게 읽은 소설은 일단 여기에는 없는데 중학생 때 읽었던 에크로이드 살인사건이라는 추리소설이거든요. 제가 에크로이드 살인사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왔는데 진짜 읽은 사람들 하나같이 다 결말 때문에 후유증이 장난이 아니다라고 다 재밌게 봤다고 말을 해줬던 그런 책이거든요. 제가 이 책을 오빠야한테도 추천을 했는데 오빠야는 추리소설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안 땡긴다 해가지고 제가 결말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후회된다고 읽어볼걸 하면서 엄청 후회된다고 했었던 그치? 맞아. 기억을 지우고 싶어. 그래 내가 진짜 레전드를 했잖아. 진짜 그 정도로 재밌었던 저희 인생 추리 소설이에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소설책은 이 마션이라는 책인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천재 과학자가 화성에서 표류를 하게 되는 얘기인데 빌런이 없더라도 이게 환경이 너무나도 극한적이다 보니까 보는 내내 쫄깃함을 유지하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두꺼운 편인데 읽기 시작하자마자 앉은 자리에서 바로 끝까지 봤거든요. 흡입력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전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근데 제가 좀 뒤에 보시는 책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우주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서 객관적인 신뢰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남자친구가 엄청난 우주 덕후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주 책을 2개나 추천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냥 하나 내친 김에 추천해봐. 이거는 이제 우주 인문의 기본이 되는 서적인데 빅뱅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발전하면서 나온 모든 천문학을 기본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알기 쉽게 잘 써놓은 책이고 이거는 코스모스를 보고 나서 정말 우주와 천문학과 물리학에 대한 관심을 참을 수가 없다.
네, 정말 우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음으로 저는 자기계발서로 이 철학책들을 추천을 하고 싶거든요. 너무 유명한 노너랑 명상록이라는 책인데요. 이거 두 개 다 제가 인생의 지표로 생각을 하고 읽는 만큼 정말 너무 추천하는 책들이거든요. 우선 이 노너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뭔가 자만심이 많아졌거나 욕심이 자꾸 생기려고 한다. 내 스스로를 좀 다스리기가 어렵다. 할 때 요거를 주기적으로 읽어주면 겸손한 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명상록은 제가 오빠야랑 저랑 같이 읽었는데 오빠야도 정말 좋게 평가한 책이거든요. 이 명상록이라는 책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로마 제국의 황제의 일기장을 옮긴 거예요. 책의 저자가 그 오현제라고 해서 로마 제국에 현명했던 5명의 황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약간 세상사에 대해서 초월한 굉장히 현자 같은 면모를 보여주는 책인데 맞아. 어떻게 인간이 여기까지 생각이 닿지? 싶을 정도로 대인배라고 해야 되나? 대인배를 넘어서 현자 같다. 그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자신의 철학으로 탐구하는 과정을 옮겨놓은 책? 이런 맞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읽으면 내 내면도 정리할 수 있고 계속 이제 고찰을 하게 되는 그런 책이에요. 또 이런 책들은 장점이 스토리로 쭉 이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자기 전에 한 문단씩 짧게 읽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철학책들로 조금씩 읽어가면서 책 읽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짠! 그럼 여기까지 올해 새해 첫 영상 Q&A를 한번 다 찍어봤는데요. 아마 역대급 분량으로 오늘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동생분들이 궁금하셨던 것들이 시원하게 해소됐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